자, 다음 주제는 서구와 이슬람 세계 1200년의 트라우마입니다. 왜 서구는 그렇게 이슬람 세계를 미워하고 또 억누르고 공격 일변도 적이고, 또 이슬람 세계는 1%의 성장 가능성도 없으면서 서로 협력해서 잘 살면 되지, 왜 빳빳하게 고기를 치들면서 저항하면서 그렇게 패배를 당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가. 정말 서구와 이슬람 세계는 1200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오늘날 서구와 이슬람 세계가 갈등하는 그 배경과 역사적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메카에서 출발했던 이슬람이 640년경에 북아프리카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아, 알제리, 모로코를 50여 년 만에 북아프리카 전역을 이슬람화 시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서쪽에는 대서양, 북쪽에는 지중해, 남쪽에는 사하라 사막이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끝 모로코에서 바로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이걸 지브롤타 해협이라 그러죠. 711년에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합니다. 굉장히 이런 시기, 우리 통일신라 초기입니다. 그래서 지브롤타 해협에 상륙한 이후에 20년 만에 732년에 프랑스 파리까지 갑니다. 파리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됩니다. 지난 1400년 세계사 최대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한 번 이슬람화된 지역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유럽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당시 프랑크 왕국의 군주였던 샤를 마르텔이 유럽 연합군을 결성해서 북상하는 이슬람 군대를 막아서 결사항전합니다. 여기서 바로 파리 교회인 뚜르와 뿌아띠에서 이슬람 군대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기적적으로 이슬람의 유럽 전파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뚜르와 뿌아띠의 전투는 유럽 10대 전사에 들어가는 대쾌거입니다. 유럽에게는 정말 대단한 전쟁 승리였죠. 그렇지만 그 후 800년 가까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711년부터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을 되찾는 1492년까지 그해 바로 마지막 이슬람 궁전이었던 알함브라 궁전이 이사벨라 스페인에게 넘어가고 그해 8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은 781년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남부가 200년에서 260년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액상프라빈스, 아비뇽, 마르세유, 니스, 모나코 200년 가까이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시칠리아, 몰타 260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1453년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문을 여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동부 전선이 뚫립니다. 그리스, 알바니아, 몬테니그로, 불가리아, 헝가리 일부, 세르비아, 보스니아 다 이슬람화됩니다. 몇 년간 400년 이상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계속 북상해서 헝가리 일부를 뚫고 결국 1683년 비엔나에 진출합니다. 이게 유명한 비엔나 공성 전투입니다. 그 당시 유럽 최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심장부인 비엔나가 세 차례 이교들에게 공격당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비엔나가 무너지면 저 스칸디나비아 북쪽까지 이슬람 천지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서도 결사항전합니다. 죽기 살기로 성 안에 갇혀서 항복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래서 10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지고 폴란드에서 8만의 원병이 도착하면서 이제 힘을 얻고 야영하면서 전쟁하던 오스만 군대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철수하면서 비엔나가 살아납니다. 그때 오스만 터키가 버리고 간 그 청동이나 대포를 녹여서, 여러분 비엔나에 가면 슈테판 대성당 그 종탑이 다 관광 가이드들이 다 이 오스만 군대의 그 대포를 녹여서 만들었다고 설명할 겁니다. 그때 버리고 갔던 그 커피 원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끓여 먹으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비엔나 커피가
이제 시작됐고 그게 유럽 카페의 중요한 기폭제가 됩니다. 따라서 1683년이라는 것은 이슬람에게는 승리와 정복과 환희의 극점이었겠지만 유럽에게는 정말 공포와 위협과 모멸의 극치였겠죠. 그런데 지브롤타 해협이 뚫리는 711년부터 비엔나가 공격당하는 1683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유럽은 이슬람 세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서슬프런 기독교 유럽 세계가 이겨도 이슬람으로부터 1000년 가까이 지배당하고 모욕과 모멸감의 치를 떨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기독교 유럽 세계가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공포증, 이슬람 혐오증의 역사적 뿌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교육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뼛속에 녹아있는 DNA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슬람 세계와 요만큼의 불편한 트라우마나 역사적 응어리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유럽의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근원적으로 달라야 되는 역사교육의 기초입니다. 자, 제국이 망해도 100년은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1683년부터 이 100년 사이에는 서구와 이슬람 세계가 치열한 냉전 시기를 거칩니다.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를 경영하고 또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고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하면서 무한의 물자와 자본, 인적 노예 사냥을 통해서 이게 국력을 키워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힘의 강약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동사에서는 그 서구와 이슬람 세계의 힘의 강약이 뒤바뀌는 서구가 이슬람을 공격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1798년 프랑스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입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을 시점으로 해서 그 후 200년 가까이 모든 이슬람 세계가 단 한 지역의 예외 없이 서구의 지배를 따랐습니다. 동남아까지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지배받고 필리핀 남부의 이슬람 술탄국 스페인 지배받고 그 당시 인도는 무굴 제국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인도 무굴 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영국 지배받고 아프리카 대부분과 북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프랑스 지배를 받습니다. 리비아가 이탈리아 지배를 받고 이집트와 중동 전역을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지배합니다. 1, 2차 양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탈식민 시대가 시작되고 국민국가가 탄생하잖아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의 아랍을 쓰던 거대한 공동체가 몇 나라? 22개 나라로 쪼개져서 개별 국가로 독립하고 또 오스만 터키 600년 대제국이 무너지면서 400년간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던 발칸 반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기서 보스니아 사태, 코소보 사태, 체첸 사태가 생기면서 발칸의 화약고 문제가 생기고 또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터키 본토까지 다 뺏겼습니다. 그때 케말 파샤 들어보셨죠? 케말 아타투르크라는 독립전쟁의 영웅이 나타나서 영국과 프랑스와 전쟁에서 터키 본토를 겨우 회복합니다. 이게 1923년 터키 공화국이 되고 오늘의 터키가 됩니다. 이웃 이란이 192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들어서서 무슨 짓을 벌이나요? 바로 600만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저지릅니다. 이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유대인 약 64만 명을 데려다가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팔레스타인 심장부에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해 줍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미 1900년 가까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92%의 팔레스타인 아랍인과 약 8%가량의 토착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된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큰 갈등이나 전쟁 없이 평화롭게 상생 공존해 왔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자기네들이 버림받았던 그 원죄를 갚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나무 땅에 64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나라를 세워줌으로써
100만 가까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순차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500만 명의 난민이 돼서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투쟁이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중동 25개 국가 중에서 22개 아랍 국가 플러스 터키, 이란, 이스라엘 25개 중동 국가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역사 얼마나 명쾌합니까? 근데도 이런 것조차도 초등학교에서도 이해할 걸 안 가르치니까 중동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혼란스럽고 그만 어디가 온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복잡함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여러분이 공부만 하시면 되고 1000년 가까이 이교도 이슬람으로부터 지배당하면서 모욕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던 유럽이 거꾸로 200년 가까이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 때 국제법에 따라서 신사적이고 멋있게 지배했을까요? 그 약탈, 고문, 인종청소, 민족 언어 말살이라는 것은 거의 표현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인류학자가 생각하는 역사는 이런 겁니다. 한 문화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절절히 살아내간 삶의 궤적의 총량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권 구성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생생한 기억의 총체가 역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화권은 다른 역사적 기억과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95%를 글로벌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문화권과 고객과 시장의 역사적 인식과 아픔을 그 나라를 지배하고 식민했던 강대국들이 만들어 놨던 논리와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버리자.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구와 협력 체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탁월한 선택적 운명을 가져왔죠. 그거는 굉장히 순기능으로 좋게 마무리하자고요. 그러나 SNS로 하나의 세상이 된 이 21세기에서 이제 가진 자, 식민자, 억눌렀던 자의 기록과 역사와 교과서를 통해서 지구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온전한 지식, 균형, 객관성 있는 어떤 역사적 인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문화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 기억과 어떤 삶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AI를 통해서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못지않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공부, 인식의 전환, 균형 감각 있는 어떤 통찰력 있는 역사인식 못지않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